로마 교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파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유럽의 정교회가 주류인 국가들이 있죠.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조지아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동유럽 지방의 정교회가 전파되었죠. 그 과정은 어땠을까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각 도시에 보면 정교회 성당들이 이렇게 있어요. 불가리아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성당, 루마니아의 총대주교 성당,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이 성당들의 건축의 특징들을 보면 이스탄불에는 아야소피아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돔의 모양이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돔으로 구성된 성당 모양을 하고 있다. 이 겉모습만 봐도 아 여기는 정교회 성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교회가 확산되게 되었느냐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스 지방에 슬라브족들이 이주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정치가들 훌륭한 정치를 고대 그리스에서 이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 공화국은 왜 그렇게 못 살고 왜 그렇게 형편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하고 현대 그리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종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슬라브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리아 지방 내지는 그 위쪽에 살던 슬라브 계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 지방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물론 언어는 지금 헬라어라고 그래가지고 고대의 그리스 언어가 복원이 돼가지고 언어와 문자가 쓰이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불가리아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같다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키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의 슬라브족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라브족들한테 문자를 만들어주는 계기로부터 이 교회 전파가 시작된 거예요. 슬라브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문자를 가지고 글라골 문자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9세기경에 데살로니카에 살던 메토디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슬라브인들이 많이 살았죠. 북방에 내려와서 슬라브인들이 사니까 그 슬라브인들한테 교회에서 헬라어 성서를 슬라브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돕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포티우스 총대주교가 이 두 사람한테 슬라브어 알파벳을 창안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라골 문자를 가지고 헬라어 성서를 번역을 하게 한 거죠. 그 기본은 이제 헬라어 문자를 가지고 글라골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슬라브어로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 형제가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었겠지만 이웃에 슬라브인들이 많으니까 그 슬라브어를 가지고 교회에서 전례를 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원래 히라버 문자들이 있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글라골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키릴 문자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히라버 문자와 글라골 문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키릴 문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가보면 이런 키릴 문자가 있잖아요. 저도 아직 키릴 문자를 못 읽는데 여기 P는 읽을 수 있어요. 라틴 알파벳의 P는 R로 읽는다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키릴 문자하고 그리스에서 쓰는 문자가 비슷한 것도 꽤 있어요. 이렇게 글라골 문자가 만들어지고 키릴 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862년에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쯤을 차지하고 있는 모라비아의 군주 라스티슬라브가 콘스탄티노플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래서 좀 도와주라 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라비아는 왜 이런 요청을 하냐면 이 서쪽에 프랑크족이 있었어요. 9세기에 프랑크족들이 상당히 강성했죠.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이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 프랑크족이 남쪽에 있는 불가르족과 협력을 해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아 입장에서는 서쪽의 프랑크족과 남쪽의 불가르족 양쪽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동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한테 요청을 하면서 그 동맹 맺는 계기로 종교를 좀 들여오겠다라는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비잔틴 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혹이잖아요. 교회의 영향력 확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총대주교 포티우스 입장에서는 교회가 확산이 되고 기독교가 퍼지는 좋은 거니까 이쪽에 포교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슬라브어를 잘 아는 이 키릴로스가 선교사로 파견이 돼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키릴로스하고 메토디우스 형제가 모라비아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라비아에서 슬라브족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모라비아에 가서 글라골 문자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불가리아가 있었는데, 불가리아는 비잔틴 제국 바로 위에 썼던,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간기였던 거죠. 특히 불가르족이 프랑크족과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가리아 군주 보리스는 이 프랑크 쪽의 로마 카톨릭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정교회 양쪽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양쪽 교회를 경쟁적으로 자기네 걸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교회가 경쟁적으로 선교단을 보내가지고 불가리아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가리아를 두고 동서교회가 힘겨루기를 했는데, 로마주교는 베드로 후계자니까 우리 거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라틴어 전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로마 주교는 라틴어로 된 성서만 가지고 교회 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라틴어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잔틴 교회 총대주교 포티우스는 정교의 교리가 옳고 슬라브어로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르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비잔틴 교회 쪽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 교회 쪽은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비잔틴 교회 쪽은 니네 언어로 해도 된다, 슬라브로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슬라브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쪽도 좋네. 그래서 불가리아도 이 비잔틴 교회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루스인들이 세운 나라가 있죠. 러시아의 출발점이 보통 루스라고 하거든요. 루스란 이름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루스라는 건 원래 바이킹들이 출발해가지고 만든 나라였어요. 그 루스가 지금 오늘날에 여기 스웨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자리 잡게 된 나라이거든요. 루스는 땅도 촌락도 경작지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흙담비를 비롯한 모피 판매 영업을 할 뿐이다. 루스인들은 슬라브인들의 땅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은 다음에 아틸이나 불가르에게 이들을 판다. 그러니까 루스인들이 북방에 내려가가지고 슬라브인들을 잡은 다음에 나라를 세운 게 루스거든요. 루스의 러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또 비잔틴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941년에 루스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했어요. 배를 타고 흑해를 넘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는데, 아랍인들처럼 공격을 했는데 그리스의 불에 의해서 이제 패퇴하게 되고요. 944년이 되면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비잔틴 문화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루스는 아무래도 북방인들이니까 문화가 수준이 낮았겠죠. 그러니까 비잔틴 문화가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제국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의 문화를 흡수를 해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겠죠. 여러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인 거죠. 원래 이렇게 다신교로 있던 사회에서 일신교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국가 체제를 완성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라나 고구려나 이런 나라들에서 불교를 들여온 것처럼 여기 루스도 이 비잔틴의 문화를 흡수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를 들여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루스족의 통치자 이고르의 미망인 올가가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되고, 이때 키릴 문자가 만들어져요. 글라골 문자에서 또 변형을 해가지고 러시아인들이 쓰는 슬라브에 맞춘 키릴 문자가 이 비잔틴 교회에서는 슬라브 전례도 가능하다라고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루스인들이 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루스인들은 왜 이런 교회를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의 지배권, 그리고 정통성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우월한 체계가 잘 갖춰진 종교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루스인들이 북방에 내려온 사람들이고 슬라브인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해야지 피지배인들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들한테도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모라비아에 정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또 불가르족한테 들어가게 되고 지금 무슬림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언어의 관용에 관한 동서의 차이도 있어요. 특히 불가르족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교회를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잔틴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슬라브어로 전례를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황은 라틴어 사용을 고집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 전례를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완고했던 거죠. 그런데 이 비잔틴 교회에서는 그리스어 사용을 고집하지 않았던 거죠. 너네 언어로 해도 된다. 그리고 번역도 해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동유럽 쪽, 러시아 쪽에 정교회가 확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유럽 쪽은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고 동유럽 쪽은 동방정교회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동방정교회가 자리 잡은 나라들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뭐 이렇게 있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보스니아 헤르츠고바나도 30% 정도, 나머지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는 로마 가톨릭 영역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유럽 쪽에 정교회가 많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